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장 마감을 한 후에 상원까지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FOMC 회의로 쏠리게 된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가 조금 우세한 가운데 이 영향은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다시 또 올해 1분기에는 좀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속보로 발표된 내용과 같은 수치로 민간 소비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오락, 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6% 증가해 1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출 역시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4.5% 증가했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순수출의 경우 1분기 성장률 기여도 마이너스 0.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4.2%로 수출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2022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실질 GDP는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약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내리 하락한 영향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13으로 작년 동기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세와 지난해 상반기 물가 상승의 기저효과로 풀이되는데 덕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달 역시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고 농축수산물 역시 작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은 23.2%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고 외식 물가도 6.9% 상승해 물가 상승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은행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이용해서 지난해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순이익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원 후반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여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급증한 여파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이익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행별로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9,742억 원으로 45.5% 증가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순이익이 8,595억 원, 9,316억 원으로 각각 19%, 7.9%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1분기 순이익이 497억 원으로 29.6% 늘었고 KB국민은행 역시 9,21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5% 증가한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칩스법 2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화색을 띠고 있다고 하죠. K칩스법 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쉽게 말해서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2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고도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K칩스법은 세액공제가 이익을 내야만 이루어지는 법인세 공제밖에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투자세액공제를 현금 지급하고 제3자 양도를 허용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침체돼 있는 반도체 업계와 이익 달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치 조건이 유사할 시 북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배터리 소부장 업체의 경우 국내 투자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고도본부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K칩스법 2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부채 한도 법안의 하원 통과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추가 긴축 중단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 어떤 내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이 북미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2단계 투자에 나섰다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양극재 공장은 연산 3만 톤에서 6만 3천 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요. 또 연산 4만 5천 톤의 전구체 공장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를 위해서 오늘 이사회를 열고 북미 배터리 소재 법인인 이 포스코 케미칼 캐나다에 7억 5,7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을 출자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총 2,275억 원에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2026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총 27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건조계약 선반은 LNG 운반선 4척, 원유 운반선 2척, FLNG 1척 등 총 7척입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28%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대우건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에서 6천억 원 규모 재건축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전동 1200번지 일대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 공동주택 166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건인데요. 공동사업 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도급제와는 다르게 건설사가 함께 시행사 지위를 얻어서 사업을 공동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조합이 대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해당 물량을 시공비 대신 대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 부담이 낮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우건설은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라고 하고요. 추후에 건설 사업자 확정 때 확정된 내용을 다시금 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전지용 분리막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다만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 그리고 주요 계약 조건 등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공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의 2.5%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계약 금액은 최소 146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우리 증시에 힘이 실렸었는데 이번에는 애플발 상승 동력이 우리 증시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의 전략 한번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산업 중에서 애플 신제품 소식에 영향을 받을 분야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애플은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첫 번째로 휴대폰과 전자기기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와 개발 그리고 앱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자인과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애플발 효과라고 하죠. 아무래도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애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로 보게 된다면 엑셀기기 쪽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플이 엑셀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엑셀기가 실제로 잘 팔릴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네. 애플이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엑셀기기 쪽에서 시장이 좀 기폭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끌어줘서일까요? 이번에는 애플발 상승 동력도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 관련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세요.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그리고 BH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디스플레이 쪽이랑 보다 더 엮여 있다 보니까 애플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덜 탄력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 효과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받고 있는 쪽이 BH 이런 쪽인데 사실상 지금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 기조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상승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상 애플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네.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작년에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 사실상 중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잘 판매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나오는 아이폰 신제품에 대해서도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이연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아이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판매 대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9월쯤에 신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주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금 애플 관련주 그러니까 애플 신제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좀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관련된 모멘텀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실적과 관련해서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하면 또 생각나는 게 디스플레이 쪽의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던 게 지금 중국에게 따라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애플과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애플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애플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입니다. 그렇죠. 중국한테 따라잡혔던 이유가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하면서 LCD 쪽에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1위 자리를 뺏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애플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OLED를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OLED를 아이폰에 적용을 하면서 네. 1차 OLED 사이클이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OLED 관련주가 그때쯤에 실적이라든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애플이 23년, 24년부터 그러니까 맥북이라든지 태블릿 쪽에도 OLED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법해요. 아무래도 태블릿이라든지 패드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기존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쵸.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실상 소재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사실상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을 사게 되면은 좀 자주 교체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사용 기간 같은 경우에도 5년에서 8년 정도로 스마트폰 대비했을 때 약 2배에서 3배 정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OLED의 수명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OLED 같은 경우에도 LCD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특히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더 넓게 그러니까 더 수명 기간을 더 넓게 가져가야 하다 보니까 투스텝 텐덤이라고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기본 스마트폰 대비했을 때 수치적으로 약 4배에서 6배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OLED를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쪽은 소재 쪽입니다. 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보게 됐을 때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P&H 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추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P&H 테크가 덕산 네오룩스보다 조금 더 원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OLED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OLED에 4조.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한테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빌리면서 OLED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만큼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두 대기업이 OLED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정부 쪽에서도 디스플레이에 약 62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서 이쪽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을 계속해서 탈환을 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애플 쪽이 시장을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소재 쪽이 조금 더 우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장이 커지기 전에 대기업들이 먼저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투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 쪽에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그리고 장비 쪽에 발주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한 4개의 장비사에 대해서 투자 공시가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힘스 같은 종목군은 그날 상한가에 가기도 했었는데 물론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섹터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EICD 같은 종목군은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공시가 나왔다 보니까 점점 삼성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비를 본격적으로 발주받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세부 섹터는 장비 쪽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OLED 시장 자체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재주에도 조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도움까지 더해진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최근에 나왔던 애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신제품은 조금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이 또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면서 MR 헤드셋을 처음으로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럼 애플 관련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MR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시장이 물론 하반기에 좋아지는 종목,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은 섹터 보는 것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트레이딩이라든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단기적으로는 MR 헤드셋 관련했을 때 마이크로 OLED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MR 관련했을 때는 좀 판매 단가가 네. 비쌉니다. 400만 원대요. 진짜 비싸대요. 네. 네, 사실상 MR 기기를 사용하는 네. 연령층을 보면은 젊은 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하려는 콘텐츠가 게임 쪽이 좀 주력이다 보니까 네. MZ 세대라든지 알파 세대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이 될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잘 팔릴 것 같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나왔던 VR 기기랑 사실 모양새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점은 없다 보니까 네.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애플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IT 업체에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XR 기기라든지 관련 부분을 했을 때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애플이 출시를 하고 나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양한 삼성 쪽에서도 XR 기기 쪽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종목군이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XR 기기에 들어가는 OLED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이 라운텍과 선익 시스템이라는 네. 종목인데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주가의 추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네. 4월 중순쯤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어도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라운텍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OLED 관련했을 때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증착기 기업인데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증착이에요. 특히 증착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가장 비싼 장비 같은 경우에 뭐 네. 노광, EUV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에선 증착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캐논 도키의 증착기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도 많이 안 좋고요. 특히 LG전자한테 1조 원을 빌릴 정도로 좀 자금 사정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증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상 캐논 도키의 증착기를 빌리기엔 좀 비싸지만 그쪽에 대해서 좀 국산화가 되어 있고 캐논 도키보다 약 40% 정도 저렴한 선익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플도 LG 디스플레이한테 선익 시스템 증착기 사용해도 된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네.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애플의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도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MR 헤드셋과 관련해서는 MR 헤드셋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섹터를 좀 짚어보시면 좋겠고 그중에서 또 마이크로 OLED에 좀 집중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또 이제 계속 뭐 OLED, 마이크로 OLED 하니까 디스플레이 쪽만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쪽 말고 애플향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에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애플향 수혜가 좀 그 선익 시스템 쪽인데, 네, 물론 마이크로 OLED 정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 외에 이 가장 먼저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향 기대를 받을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을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첨단 사업으로 550조 이상을 좀 수혈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측에서 굉장한 투자 금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4개의 첨단 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그렇죠. 반도체, 미래차, 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 550조 원 이상을 2027년까지 투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세한 소식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자, 국가에서 첨단 전략 산업 분야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국면 있었던 2021년까지는 2021년이죠. 2021년까지는 대체로 2020년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볼 때는 뭘 우선적으로 봐라 그랬어요. 봐야 됩니까? 그건 통화죠. 네. 통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 국면 때 유동성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워낙 실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하락, 세계 경제도 여하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있지만 네. 그래도 경제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되고 긴축을 해버리니까 일단은 유동성이 확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그 돈을 누가 쓸 수밖에 없다. 개인이 쓰긴 힘들어요. 네. 민간 기업이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IRA법도 있고 유럽도 친환경 관리법이 있고 일본은 계속 엔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바로 이 첨단 전략 산업 분야가 되겠죠. 네. 우리 이 앵커께서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에게 뭡니까? 유토피아가 아닌 네. 반디리아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 2차 전지, 네. 바이오, 반디리바가 되는 거죠. 반디리바. 네. 반디리바. 유토피아 아니고 반디리바. 반디리바. 네. 그러니까 이게 액수별로 반도체가 가장 또 네. 투자가 많죠. 그 다음에 또 미래차는 너무나 당연히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율주행차와. 네.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들이 미래차에도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관련된 첨단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네. 뭔가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차기 주도할 섹터 쪽을 말했던 것 그렇기도 같아요. 하고 지금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죠. 네. 지금도 우리가 기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적 수준인데 더 잘, 네. 더 좋게 뿜뿜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네. 반디리바 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숫자 자체도 많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8개죠.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4개, 네. 2차 전지가 3개, 바이오가 2개.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가장 많다. 그 이야기는 역시 이번 정부의 이 집중적인 투자 대상에도 결국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인프라다. 네. 대한민국이 뭘 하든 간에 이 반도체는 바탕에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맹신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네. 이런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마치 예금하는 거와 다름없다. 적금하는 거와 다름없다. 네.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네. 어떤 기술을 주로 여기에서 지원을 하느냐는 분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도 우리 서울경제 TV 이제 이 서울경제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서울경제 우리 TV 또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8개 또 디스플레이는 4개 분야, 바이오는 2개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분야별 공통점은 또 뭐겠습니까? 이 분야별 공통점이요. 초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초기술 1등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투자자,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경제신문의 기사 내용 네. 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포트 구체적으로 나갔던 이미 오전에 나갔던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것과 연계된 반도체 분야,
그것과 연계된 2차 전지 분야, 그것과 연계된 바이오 분야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그 내부에서도 섹터가 관련이 있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맞겠죠. 자, 이미 우리가 반디리바를 안 이상은 네. 이것을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남은 여유를 나머지 분야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해야 되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이 관련된 분야는 어쨌거나 이 우리 산업 구조상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용인 클러스터도 그렇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정부의 투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도 사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 에코프로 경영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뭔가 회사가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결국 반도체고 또 2차 전지고 또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가 첨단 분야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일단 먼저 반디리바를 기억을 해보시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지원금만도 살펴봤을 때 340조 원입니다. 반도체만 340조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또 최근에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반도체 부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반도체주들은 들썩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의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제 상저하고로 대체적 전망이 이미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거예요. 바닥을 쳤느냐,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궁금한 부분이죠. 부분이에요. 자,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친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을 때 반도체도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의 이 생산량에 대비해서 수요가 못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P가 내려가면 Q 자체도 늘지 않는데 P까지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샵, 네.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이게 이른바 순환 하는 이 과정에서 사이클 속에서 지금 계속 처져 있는 상태냐 아니면 좀 올라가는 그 반등세를 타느냐라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네. 이 꺾여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거예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 수요가 늘어나거나 네. 현실적으로 그 반등이 됐다라는 것이 감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서버의 수요량이 좀 늘었다. 그렇지만 서버라는 것이 우리가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스템 서버라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PC나 휴대폰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와 관련돼 있다. 상반기는 긴축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여전히 올해까지 미치고 있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지 않겠냐. 완전히 그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정부에서 발표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그런 선반영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반도체가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심리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반등이 될 수 있는 그 마중물을 한 340조 지금 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하반기 내년 가면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기가 좀 더 회복되는 네.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휴대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의 이런 이 막대폰 위주였다면 네. 이제는 점점 이제 폴더폰이나 플립폰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의 전환 국면 그리고 PC도 이제 좀 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을 따져서 또 내년 신학기가 되면 신학기의 수요 이것도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되고 또 청년층의 이런 새로운 PC에 대한 수요가 또 확대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낸드 플래시나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현상도 있겠죠. 필라델피아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 반도체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또 중국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5.5% 정도 되면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자국 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자 중국이 이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맞대응으로 그래 우리도 그럼 마이크론 반도체 더 이상 수입 안 할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 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아니죠. 왜? 필요로 하는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중국 그렇죠. 네. 내의 생산만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보면 합니다. 결국 마이크론과도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담당자들 사이에서 물밑 접촉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반도체를 아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중국이 더 필요로 할 때 미국하고의 길이 막히면 우선적으로 중국 외의 회사 중에서는 품질이 되고 네. 그만큼 중국에 원하는 양만큼 중국 내에도 공장이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중 충돌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속에서 한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한한령이 생겼네. 미중 충돌 속에서 반도체 시장이 우려되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에서 우리를 한국의 손을 중국이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선 상저하고라고 일단 정면을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실질적인 업황 개선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필요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오 쪽도 좀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첨단 산업 5개년 계획에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바이오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건 안보 정쟁이 한창이고 거기에서 또 세액 공제 혜택까지도 지금 바이오 쪽에서 그렇죠. 받게 되잖아요. 25% 네네. 정도 받게 되는데 한번 예, 보실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인지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우리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미래 기술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네. 쪽이죠. 왜?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초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지만 아직까지 성큼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예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놓쳐버리면 우리가 영영 이제 쫓아가기 힘든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 화이자가 됐든 우리가 이제 못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파격적이에요. 그러네요. 국가 전략 기술의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고 해외 인재의 세제 비자 인센티브를 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스위스에 굉장히 다국적인 제약회사가 많죠. 네. 그런 인재들이 있으면 한국에 오라 이거예요. 스위스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 보통 우리가 유럽에서 스위스로 가는 이유는 중립국이고 굉장히 인프라가 거주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네. 정주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그거 해주겠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한미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방하겠다. 이제 이걸 데이터 댐의 형태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임상이잖아요. 네. 임상 2차냐, 3차냐 그것까지 갔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개인정보 쪽에 너무 묵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뚫어낸다는 것이고 한미 보스턴 코리아 저건 무슨 이야기예요? 보스턴이 왜 등장해요? 보스턴과 미국에 함께, 네. 상당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보스턴에 있죠. 네. 보스턴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MIT나 이 바이오 생화학을 전공하는 인재들이 네. 그 보스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어디를 갑니까? 워싱턴 외에 바로 보스턴을 갔죠. 그래서 MIT와 하버드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 바이오 기업들과 네. MOU를 한 50여 개 정도 체결을 하고 와요. 그래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네. 그때의 그 MOU 체결했던 왜냐면 우리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이 코로나 백신도 셀트리온도 야심차게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우리가 그걸 타개를 못 해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오 기술은 절대 외부에 유출을 안 합니다. 네. 이번에 첨단 전략 산업 이 투자 분야에서 핵심적인 또 법안의 내용을 보면 관련 법의 내용을 보면은 네. 이런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부가 끝장을 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런 바이오 할 때 어려운 게 좀 큰 기업들은 그냥 알겠어. 네. 뭐 삼바 아니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큰 기업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셀트레온도 있는 네. 것이고 인수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자 그런데 그 외에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바이오 분야에 2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난감해요. 다른 분야인데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도 바이오 종목 소개해달라면 주춤주춤해요. 그렇죠.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회사의 현재 상황 자체를 알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계속해요. 어떤 기술이 임상 3상이 미국 현지에서 이 FDA 승인을 못 받는다. 그럼 또 이게 또 찌그러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이번에 이 우리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과 포함해서 네. 뭘 보면 됩니까? 5글자. 5글자요. 자, 이번에 이 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 관련 네. 기업들이 더 성공해서 이것이 이제는 상용화되면 네. 실제 약으로 이제 제공이 되면 더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네. 어떤 글자를 기억해요? 여러분들 오가노이드만 기억하십시오. 오가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오가노이드요? 네. 예, 우리가 사람처럼 만들어진 로봇을 뭐라 그럽니까?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들어봤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처럼 사람의 이 조직이 올간이에요. 네. 그런데 올가노이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직접 실험하면 좋은데 그거 실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동물을 했어. 네. 그러니까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똑같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물이니까 자꾸 동물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동물을 네.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험을 해? 네. 뭐 그런데 동물 학대 이제- 문제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사람의 장기와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내서 네.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가노이드예요. 아. 그게 첨단 기술입니다. 앞으로 네. 이 바이오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하면 앞으로 사람이 이제 200년 살고 30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지금 오가노이드 냄새만 맡으면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 오가노이드. 그렇죠, 네. 오가노이드. 그런 기업이 차 바이오텍, 네. 그 다음에 TNR 바이오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차 바이오텍이나 또 TNR 바이오팹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보다는 이 기업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오가노이드 분야에 얼마나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바이오 부분을 네. 특히 이번에 첨단 전략 분야 정부의 이 투자 이 계획과 미래 설계와 관련 여러분들이 맞물려서 살펴볼 수 참 이거 어려워요. 바이오 분야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몰라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그렇죠. 안 그러면 맨날 네. 우리가 유한양, 한미약품, 동아제 이런 데 늘 투자하는 데만 국한되잖아요. 좀 더 네.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번 우리 그 서울경제의 내용을 뭐 어떤 키워드와 이 바이오가 접목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가노이드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도 좀 속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도주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어떤 섹터에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네. 2차 전지 쪽으로 접목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정부가 적어도 아직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4년 남아있고 그 뒤에까지 계획이 2032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일단 여기 관련된 그 투자 분야 잘 보시고 이 시장이 조정될 때마다 이제 고점 올라갔다 좀 내려와서 목눌림 현상이 있고 내려가는 추세가 적어도 한 보름 정도 되더라도 이건 다시 올라갈 거야. 투자 정부에서 또 발표되고 내용이 나오면 하반기에 이 긴축이 좀 이제 동결되고 내년에는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가면 풀릴 거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될 때마다 이 반디리바는 조금씩 사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 내용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캡 배종찬 소장님과 오늘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의견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